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김용원 회장님께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제가 온 게 한 4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아마 1930년대생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1920년대생, 30년대생이 가장 고생 많이 한 세대고 가장 성취도 많이 한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1920년대생을 The Greatest Gen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1910년대생, 20년대생, 30년대생이고, 저는 그 수혜를 많이 본 세대입니다. 1945년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국적을 그동안 몇 번 바꿨습니까?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국적을 5번 바꿨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났습니다. 1945년 10월입니다. 그때는 일본 국적 아닙니까? 그 다음 6개월 뒤에 한국에 왔을 때는 대한민국 쓰지 않았습니다. 미군적이죠. 그때 국적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미국 국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성립되니까 대한민국 국적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상북도 청송인데 인민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시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수복이 돼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습니다. 5번째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신 분들. 근데 중공군 남친구로 한 번 더 들어갔던 분까지 치면 아마 6분, 7분 국적을 바꾸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임이 이렇게 지속되는 게 정말 좋은 문화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국의 보수 정치, 보수 이론가로서 유명한 에드먼드 버크라는 분의 이야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쁜 사람들이 작당을 하면은 좋은 사람들은 교제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쓰러진다. 영어로는 나쁜 사람들은 컴바인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컴바인한다. 저는 작당한다고 번역하고 싶은데, 그러나 좋은 사람들은 어소시에이트를 해야 된다. 교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은 다 개성이 강하니까 작당하기는 그렇고, 이런 모임처럼 좋은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결정적인 찬스에 뭐 싸운다든지 하는 그런 문화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바로 보수의 문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런 어소시에이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제하고 교류하고 똑같이 여행도 하고, 그런 점에서 한강포럼이 우리나라에서 보수 문화의 한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아주 2번 아찔했습니다. 지난 2월 23일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 정도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 방역 지원금을 신청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전에 간단하게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오후에 바로 입금이 됐습니다. 얼마 됐는지 아십니까? 300만 원. 300만 원이 입금됐어요. 그전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니까요. 바로 그날 330만 명의 자영업자들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줬습니다. 그게 바로 10조입니다. 10조. 우리나라 그걸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돈 뿌리기 아니겠습니까? 투표 직전에 10조는 1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330만 명의 자영업자 부인이 있으면 690만이죠. 직원 한 사람 포함하면 1000만 명 아닙니까? 1000만 명을 상대로 투표 직전에 10조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날 여론조사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큰일 났다고. 이재명 지지율이 올라와가지고 점점 하루하루 올라오는데
이제 붙여버렸다. 그 전주의 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6%포인트 이긴 걸로 나왔어요. 그때 저는 끝났다고 봤습니다. 붙어버렸어요. 그때 여론조사를 보니까 거의 같아졌습니다. 그게 2월 24일, 25일 이분에 오셨어요. 그때, 야, 이거 돈 때문에 가는 거 아니냐. 특히 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이 이재명 지지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전후 신조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뒤에 모든 뉴스가 전쟁 뉴스로 가버렸어요. 전쟁 뉴스로 가고 2월 25일 날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TV 토론에서 이재명이 결정적 실수를 했죠. 바로 젤렌스키가 6개월짜리 정치인이라서 괜히 푸틴을 자극을 해가지고 이런 전쟁을 불렀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윤석열 후보가 대응을 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완전히 젤렌스키를 비판한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재명 이름이 세계 인터넷상에 쫙 깔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쟁 분위기 쪽으로 가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에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면서 아, 우리나라의 국민들 수준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00억 달러를 뿌려도 표심이 견뎌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준은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충분하다. 어떤 점에서는 미국 유권자보다도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아찔했느냐. 바로 여러분들도 생생하게 기억하시겠지만 3월 9일 아니었습니까? 저는 여론조사를 매일 체크를 했는데 3월 9일 되니까 3월 8일자 여론조사를 들어오는데 7%에서 12% 윤석열 이긴다 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출구조사에서 0.6%포인트 이기는 걸로 나왔을 때 아마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계셨을 것 같은데 저는 졌다고 생각 안 했어요. 이 출구조사가 워낙 정확하니까 과거 보면 0.1, 0.2%까지 맞췄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아찔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10% 이긴다고 나왔으면은 그날 또 10% 이긴 걸로 나왔어야 돼요. 과거 여론조사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유독 3월 9일 이런 이변이 있었느냐. 저는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유권자들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다음부터는 저의 이제 예상입니다. 분석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첫째, 저는 제일 큰 게 사전투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씨가 지금 광고를 내가지고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 당일 투표해야 된다. 그 캠페인을 벌였는데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전투표 반대.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투표할 수 있는 날이 3일입니다. 사전투표 이틀, 당일투표 3일. 그러니까 3일 중에 하루 편하게 선택하면 되는 게 지금 선거 제도입니다. 특히 사전투표는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근무를 하지만 고향이 경상도일 때는 경상도에 내려갈 필요 없이 서울에서 어디 가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전투표 하지 말고 당일투표 하라 하면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3월 4일, 3월 5일에 이른바 소쿠리 투표 소송이라는 게 벌어졌어요. 확진자들 투표 용지를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전달한 이게 막 언론에 들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3월 5일, 6일, 7일 전 언론이 그것을 머리 기사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느냐. 봐라, 이거 사전투표 부정이다. 본투표 하나만 하다. 이러면서 사전투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빨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그때 확진자가 하루에 한 30만 명, 40만 명 나올 때입니다. 확진 상태가 아마 100만에서 150만 명 됐을 거예요. 자, 이분들이 3월 9일 투표장에 안 가는 사람이 많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연로한 사람들이 사전투표장에 안 갔을 가능성이, 사전투표가 아니라 당일 투표장에 안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몇만 표를 날리는 거냐? 저는 적어도 한 100만 표 이상은 날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준석 당대표가 10%포인트 이긴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참 선거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게 일종의 망언인데, 아니 이겨도 진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포인트 이긴다고 하면은 안 그래도 당연투표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한테는 안 가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 두 가지 요소가 이 보수 성향의 투표율을 많이 떨어뜨렸을 것이다. 그게 0.73%라는 차이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요새 또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리던데, 이번 또 지방선거에도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윤석열 후보는 제발 나를 믿고 사전투표 해달라고, 내가부터 사전투표 하겠다고 아주 목이 터져라 호소를 했습니다. 꼭 한 2, 3일 동안. 윤석열 후보가 보수 세력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세력이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주로 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러면 보수 세력을 어떻게 볼까? 아마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바로 사전투표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을 보수의 전체 대표하는 사람으로 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10%로 이길 수 있었는데 사전투표 반대론자들 때문에 겨우 이겼다, 떨어질 뻔했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한번 참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니까 전에 비해서 훨씬 더 표정이 좋습니다. 어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환한 표정으로 이렇게 집합적으로 앉아있는 걸 위에서 내려다보면 상당히 우울한데, 오늘 정말 다 편안하신 게 역시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이고, 이런 점에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고맙죠. 돌이켜보면 2000년 4월 15일,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그때는 미래통합당으로 이름 바꿨는데, 완전히 이렇게 폭망한 직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표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민주당 찍었던 사람과 민주당 안 찍었던 사람들 사이에 전체 표 차이는 거의 별로 크지 않았어요. 5%포인트 있습니다. 5%. 저는 5%포인트를 도로 가져오면 되니까 이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조국 이 세 사람이 합작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정치판에서 유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작심수로 망한다. 이번에 보수는 분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안철수까지 단일화를 했으니까. 보수는 분열을 안 하고 좌파는 작심수를 저질렀는데, 그 가장 큰 작심수가 자기 편 사람인 윤석열을 그렇게 괴롭혀서 결국 우파 보수 후보로 만든 이 작심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새 한국 정치판을 보면은 저는 자꾸
이 연극하는 기분이 듭니다. 연극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한국 현대사를 코리안 드라마라고 붙인다면은 이게 연극이라는 이야기인데, 연극이라는 것은 극적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그분이 개혁을 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7번 과거시험에 의시해가지고 다 떨어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한이 맺혀가지고 합격을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유랑을 떠나면서 너는 앞으로 절대 개화쟁이하고 예수쟁이하고 만나면 안 된다고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친구 따라서 배제 학당에 나간 이후에 위대한 개혁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부터가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장교 시절에 형이 경찰청에 맞아 죽으니까 격분한 상태에서 결국 좌익들 포섭에 넘어가가지고 여순 반란 사건 직후에 저 백선엽 장군이 주도한 숙군 수사에 걸려가지고 다행히 김창룡이 잘 봐줘가지고 또 백선엽 장군이 봐줘가지고 살아나고 결국 무기 선고받았다가 거의 감명이 돼가지고 민간인으로 근무를 하다가 6.25 남침이 있으면서 바로 군에 복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의 남침이 없었으면은 박정희라는 사람은 그 사람 성격대로 반골 아닙니까? 불평분자로 술만 많이 마시다가 그냥 사라졌어요. 김일성의 남침이 박정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큰 드라마 아닙니까? 그와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보수 세력을 잡는데 칼 역할을 하던 윤석열 씨가 칼 맞던 세력으로부터 추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됐다는 이 또한 이 드라마. 셰익스피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인생은 칠막이다. 첫째 역할은 젖먹이, 두 번째는 공부 안 하려고 하는 학생, 세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 네 번째는 용감한 군인, 다섯 번째는 근엄한 심판자, 여섯 번째는 축 처진 노인, 마지막에 다시 젖먹이로 돌아간다. 이런,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것은 인생의 본질을 연극으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연기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인생을 살지만 사실은 쇼하잖아요. 연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자가 레이건 대통령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동영상 유튜브에 보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배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바로 레이건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배우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배우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배우적 자질이 없는 대통령은 그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라는 연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70년 몇 년 동안. 근데 이거 연극도 열심히 하면은 실력이 되거든요. 드디어 지난 3월 9일 우리가 이 정도의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다. 그런 것을 세계 만방에 과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교자라는 소설을 쓰는 김은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은국. 이분이 1966년에 그때 65년쯤 되겠군요.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많이 있을 때 미국 잡지사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등본을 썼어요. 오 마이 코리아라는 글인데 참 잘 쓴 글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시위 열심히 하는 대학생과 그 형인 장교가 만나서 서로 막 격론을 벌이고 있는 걸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을 어떻게 됐느냐. 한국 사람들은 지금 민주주의라는 연기를 하고 있다. 연극을 하고 있다. 건국된 지 몇십 년밖에 안 되는 나라가 감히 미국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실천하겠다고 이렇게 부르짖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사울은 장려하고 있다. 근데 너무나 열심히 한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아마 세월이 흐르면은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바로 지난 3월 9일 선거는 대한민국 선거죠. 지난 3월 9일 선거 때 외신 기자들이 상당히 눈여겨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3월 10일 새벽 한 3시쯤 됐을 것 같은데 KBS가 윤석열 당선 확실히 해가지고 화면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반 뒤에 이재명 후보가 나와가지고 짤막하게 아주 간단한 선거 변수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특히 미국 기자들이 놀라요.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다가 선거가 딱 나니까 깨끗하게 선거가는 거. 트럼프보다 훨씬 낫다. 사실 아닙니까? 트럼프는 지금도 부정선거로 떨어졌다고 헛소리하고 헛소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공화당원 중에 부정선거로 떨어졌다고 묻는 사람이 60%입니다. 전 미국인의 30%입니다. 음모론이. 이 음모론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미국 정치가 부분적으로는 물론 그 정치가 미국 전체의 정치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선거 부분에서는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깔끔하게 그 순간만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아주 근사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지난 70몇 년 동안 구축한 이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제는 누구도 이걸 부정할 수 없게 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3월 9일 선거가 체제 대결에서는 이념 대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기겠구나 이걸로 이겼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기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이념 대결에서. 이념 대결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냐 자유민주주의냐의 대결에서는 이겼다고 하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남북한의 대결이 이념 대결이냐? 이념 대결보다 더 크게 하겠죠. 민족사의 정통성 대결이죠. 그래서 저는 남북 간의 이 대결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남북한의 대치 상황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제가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념 대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라가 상통일을 한 이후에 한반도에서는 하나의 국가만 있어야 돼요. 하나의 민족 통일 국가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삼국 시대 때 한 30여 년 분열됐고 지금은 70년 이상 분열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상한 겁니다. 그러나 독일은 안 그렇죠. 독일은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 수십 개 나라를 만들기도 하고 지금도 나라가 두 나라 아닙니까? 오스트리아하고 독일.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1민족 1국가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죠. 누가 적자냐 누가 서자냐의 싸움입니까? 여기에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이념 대결에서 이겼더라도 역사적 정통성 대결에서 지면 지는 거예요. 이 점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남북한의 대결의 핵심은 영혼의 대결입니다. 이게 영혼의 대결인데 결국 김일성 암영과 이승만 정신의 대결입니다. 김일성 대 이승만의 대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원조 이승만, 수령주의 원조 김일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김일성, 이승만 대결에서 김일성 편을 썼죠. 노골적으로 썼죠. 그럼 뭐 저 사례를 뭐 너무 많아서 소개해드릴 필요가 없는데,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면은 자기 사상 아닙니까? 그래. 그리고 국정원에 작년에 국정원 원훈석을 세웠습니다. 원훈이라면 국정원 정신을 새기는 비석을 세웠는데 그 글씨체가 신정복 글씨체 아닙니까? 신정복 글씨체로 국정원의 정신을 새겨가지고 그걸 국정원 앞마당에 지금 세워놓았다. 저는 국정원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원문석을 폭파하는 겁니다. 제가 폭파하는 걸 중계방송이에요. 김일성의 악령이 국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그게 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이라고 했는데 그 국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봐야 되고 거기 국민은 인민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김일성 편에 선 문재인과 대한민국 편에 선 사람들이 지난 3월 9일 대결을 해가지고 일단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모자란 부분이 있죠. 그 모자란 부분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취임사 참 근사했습니다. 이번 광주에서 연설도 참 좋았습니다. 이분이 연설을 잘해요. 특히 유세 때 연설 잘했습니다. 유세하는 동영상을 제가 수십 개를 봤습니다. 아마 김영삼 대통령이 원래 연설 잘 못하는 사람이고 대중 연설이라 하면 김대중 연설이고 요새 최근 정치인 중에 연설 잘하는 사람이 나경원 씨가 대중 연설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연설은 최고입니다. 대중 연설 최고입니다. 그게 용어 선택 이런 게 전부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또 제스처까지 섞어서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슈퍼스타라는 생각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차원에서 이 사람은 연설을 좋아해요. 연설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걸 직접 원고를 쓴다는 게 맞다고. 자, 그런데 취임사 참 잘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실, 정의, 자유, 그리고 세계 시민, 그리고 국제주의입니다. 한국의 문제는 국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제적인 연대 속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아주 근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두 개가 빠졌죠. 20대 대통령으로 선서를 하고 좀 연설을 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1948년 8월 15일 건국의 의미,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를 꼭 해야죠. 그리고 한미동맹을 이야기할 때는 이승만, 트루만, 아이젠하워 이야기를 해야죠. 그 사람들이 상탄데 그거 안 합니다. 아마 취임 연설은 제가 보니까 이거 이승만 대통령이 써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평소 하던 이야기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아마 이승만 대통령을 속으로 존경하고 있다고 난 봅니다. 그래도 이승만이라는 이승만을 입에 올리는 걸 겁을 내는 거죠. 전두환 이름을 잘못 올렸다가 혼난 거, 그게 아마 트라우마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